제10주차 강의의 마지막 대주제는 식민지 시기 사회문화운동입니다. 이것은 분야 및 주제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문연구 및 작품활동입니다. 구체적으로 1907년 지석영과 주시경 등에 의해 국문연구소가 설립되어 국어문법을 저술하고 이후 1908년 국어학연구소가 설립되어 국어의 발음과, 즉 한국어죠. 한국어의 발음과 맞춤법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에는 박은식 선생과 최남선 선생 등이 조선광물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 즉 한국의 고전들을 정리하고 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21년에는 이윤재, 최연배 선생 등이 국문연구소를 계승하여 조선어 연구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잡지 한글이라는 잡지를 간행하고 1926년에는 각야날, 즉 한글날의 지금 한글날의 전신이죠. 한글날 전신을 제정했고 이후 1931년 조선어학회로 개편되어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 등을 제정하였으나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이렇게 딕셔너리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결국 일제에 의해서 발각돼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후 1942년 일제는 조선어 학회를 독립운동단체로 규정하여 학수단체가 아닌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다라는 것을 규정해서 해체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서 광복이 이루어진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1개월 만에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국어 교과서로 국어 수업이 진행되는 쾌거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작품 활동으로서 1905년 발표된 신소설 혈의 누를 시작으로 1907년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그리고 최남선의 해액에서 소년에게 등이 출판됩니다. 이후 1910년대에는 이광수가 근대소설의 시초인 무정을 발표하고 1920년대 들어서는 각종 동인지와 잡지들이 발간됩니다. 이 시기 김소월과 한용운 선생 등이 식민지 현실을 표현한 작품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신경향파가 등장해서 계급의식을 고취시키려는 사회주의 문학이 활성화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30년대에는 일제의 탄압으로 친일문학이 등장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윤동주나 이육사 같은 시인 등은 저항시를 발표하는 등 문학적 저항을 지속해 왔습니다. 국문연구 및 작품활동에 이어서 두 번째는 예술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1908년에 한국 최초의 근대적 극장인 원각사가 세워지고 이후 1910년대에는 신파극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는 도쿄 유학생들이 조직한 토올회에서 본격적인 극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들의 활동은 1930년대에 극예술연구회로 전승되었으며 1926년에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는 이후 1940년 조선영화령이라는 것을 공포해서 한국 영화계를 탄압하게 되었고요. 식민지 사회문화운동의 세 번째 분야는 한국사 연구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제의 식민 통치를 위한 식민사관 주입에 대응하여 한국의 민족주의 사학은 한국사의 자주적 발전 및 민족의 정신을 고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대표적 인물로는 박은식과 신채호가 있으며 조선학 연구를 주도한 안재홍과 정인보 등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박은식 선생은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등을 저술하였으며 신채호 선생은 조선 상고사와 독사신론 등을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정인보 선생은 민족의 어를 확립하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민족주의 사학의 경향들은 애국심을 고취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도 수행했으나 역사를 바라보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사학은 사회주의 유물사관의 영향을 받아서 세계사의 보편적인 문명 발전 법칙이 한국사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 대표적 학자로는 백남훈이 있고요. 조선사회 경제사를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증주의 사학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사료와 문헌 고증을 통해서 역사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표적인 학자로는 이병도, 손진대 선생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진단학회를 조직해서 진단학부를 발간하기도 했었습니다. 식민지 사회문화운동의 네 번째 분야는 소년 및 여성운동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920년 전개된 각종 사회운동 속에서 민권의식이 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그동안 천시받았던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천도교를 중심으로 소년운동이 전개되었는데, 1921년에는 소파 방정환 선생의 주도하에 천도교 소년회가 조직되어 어린이날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5월 5일을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이죠. 그때 제정된 것이 어린이날입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호주제가 법제화됨에 따라서 여성들의 민권은 더욱 침해받았으며 여성 노동자들의 대우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호주제라는 것은 근대 최근까지도 사실 있었죠. 호주가 누구냐,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법제화시키니까 당연히 여자가 호주가 되는 경우는 없었고요. 그래서 여성들의 민권은 더욱 침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요. 1920년에 민족주의 계열의 조선여자교육회, 1924년에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여자동무회 등이 결성되어 여성 인권에 대한 의식을 신장시키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여기에 1927년에는 신관회의 자매단체인 근우회가 조직되어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 계몽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민지 사회문화운동의 내용의 마지막으로 학생운동을 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1910년대부터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3.1운동, 60만세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 등 다양한 항일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1930년대에는 비밀결사의 형태로 운영돼서 1936년부터 1941년까지 다양한 학생운동 조직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1941년 이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학원 통제, 전시체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지만 일제의 일본 제국주의 언론에 대한 재해석, 많이 배웠으니 학생들이 잘 의식하니까 많은 걸 아니까 이런 그 지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일제의 언론에 대한 재해석, 그다음에 언론에 대한 그 보도 내용을 그대로 하지 않고 보지 않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학생들이 나서서 했다는 것이죠. 언론에 대한 재해석, 또 외국 신문, 또 외국 단파 방송들을 통해서 일본의 패전이 예측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제가 실시하는 군사제도를 이용한 무장봉기 또는 자체적으로 무대를 조직해서 무장봉기를 시도하거나 독립할 조국의 지도를 위해서 인재 양성에 힘쓰기도 하였고, 지원병, 학병, 또 징병 반대 운동을 벌이거나 국내에서 탈출해서 국외의 독립군에 합류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학생들이 전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식민지 시기 전개되었던 사회문화운동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가 10주차 강의까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는 우리 과목 근대 한국의 정치 외교 과목 전체를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10주차까지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제1주차 강의에서 저는 1876년 조일수호 조교 체결 이후 1945년 광복에 이르는 근대 한국의 정치와 외교를 특징짓는 큰 화두로서, 주제로서 혼돈과 새로운 기회의 모색을 제시하고, 그러한 혼돈의 내용과 새로운 기회 모색 과정을 시대적 흐름에 기초하여 살펴보겠다라는 것을 강의의 주요 내용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강의에서는 1876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 내에서 그리고 한국과 관련되어 주변 지역에서 진행된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느 한 사건에는 그 발생 배경과 함께 사건의 진행 과정, 사건 결과와 의의 및 영향 등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근대 한국의 정치와 외교 과목에 나타난 많은 여러 사건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하나의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종합적인 시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내가 수차례 제가 그런 것을 강조했었죠. 이러한 점들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전체 강의를 리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6년에 조일수호 조교 체결은 비록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한국이 쇄국에서 개국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집권층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사대주의적 외교로서는 서구 열강의 침입에 맞서서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부국 강병을 일으키려는 것을 어렵게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1882년의 이모군란과 1884년의 갑신정변은 이러한 모순에 대한 내적 대응이었지만 결국 여러 가지 한계로 실패했습니다. 특히 갑신정변은 기존 한국 개혁 사상의 흐름을 반영하는 동시에 서구 근대 시민권 사상을 수용한 개화 사상가들이 내후 외환의 위기 상황에서 한국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최초의 근대적 개혁운동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이었으나 대중계몽을 결여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한계와 보수파의 저항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884년의 갑신정변 실패는 개혁과 개방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근대 한국의 과제와 그것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모색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189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과 대정세의 혼돈은 역설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인적, 구조적 한계를 지닌 것이었으나 국가 발전과 통합의 토대가 되는 민력, 즉 국민의 힘이라는 그 민력의 향상이라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1880년대 개화사상가들이 제시한 교육을 통한 국민계몽의 필요성 주장은 지극히 타당하고 올바른 방향이었으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가 매우 미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동학농민운동이 표방한 평등적 인간관과 국민중심적인 사회실현의 목표와 실천운동이 갖는 근대사적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1894년부터 1896년까지 진행된 가보개혁은 그동안 내적으로 성장한 개화와 동학의 사상적 목표와 민의식의 향상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보개혁이 국내에 팽배해 있던 반제, 즉 반제국주의, 그 다음에 제국주의 반대하는 거죠. 반일, 일본에 반대하는 그 반제 반일 정서를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1895년 청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 또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러시아 주도의 삼국 간섭, 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본의 명성하고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 그리고 아간파천으로 이어지는 급박한 국내의 정세 변화는 모처럼 형성된 그런 기회를 지속시키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정치 권력의 무능과 분열 및 열광에 더욱 노골화된 침략 의도가 그러한 한계를 보여준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조일수호 조교 체결 이후에 우리에게 부여된 기회가 가장 잘 표출된 것은 1896년부터 1898년까지 전개된 독립협회의 활동이었을 것입니다.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남궁옥, 정교선생 등이 지도체를 이루며 여기에 지석영을 필두로 신채호, 장지연, 박은식과 같은 신지식인층, 그리고 상인층,
농민층 등 국내 거의 모든 계층들이 참여했던 독립협회는 1876년 조일수호조교 체결 이후 통합되지 못하고 분기되어서 표출되었던 한국의 내적 동력을 한 곳으로 모으는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개국 이후에 우리 민족에게 부여되었던, 즉 한민족에게 부여되었던 국가적 독립성의 유지와 국가 발전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독립협회는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을 목표로 대중계몽과 국권수호, 정치참여와 이권보호 등을 위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독립협회 활동은 특히 국가통합과 민력의 국민의 힘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근대사의 일대 전환기를 형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국가적 독립성 유지와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사회 구성원이 공동 인식하고 함께 통합적 대안을 찾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 또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독립협회의 활동을 통해 비록 조일수호 조교 체결에서 시작된 혼란과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려는 여러 번의 시도가 실패하였지만 그 내적 동력만큼은 면면이 축적되어 왔음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비록 독립협회의 활동 역시 지도력의 부족이나 정부 내 수구 세력의 방해, 그리고 그것을 부추긴 일본 제국주의의 의도 등으로 인해서 저지당했으나 독립협회 활동 세력과 그 지향점이 애국개몽운동과 이후 일본 제국주의에 침탈된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한 투쟁의 동력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후 1899년 대한국제의 제정, 반포 및 고종의 황제 취임으로 시작되어 1904년까지 지속된 광무개혁은 왕권 강화를 통한 국가적 독립성 제고와 근대적 국가 건설을 지향한 개혁이었다는 의의를 지닌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905년 일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외교권이 박탈되기 전 6년간 형성된 열강 간 세력균형을 활용하여 국가개혁을 성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독립협회 활동에서 제시된 다양한 근대적 개혁 구상들이 구체화되기도 했지만 광무개혁 그 자체가 개혁의 주체와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 한계를 지닌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국력을 기반하지 못하는 국가의 독립성 주장은 열강, 특히 일본의 야욕을 최종적으로 저지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독립협회의 활동에서 표출된 민의식의 성장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인적, 정치적 구조가 조일수호 조교 체결 이후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국가 독립성 유지와 국가 발전이라는 과제 달성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실패 후에 1905년 11월 17일 한국은 일본과 굴욕적인 을사조약을 강제로 맺고 일제에 의해 외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고종의 뒤늦은 조약 무효 선언에도 불구하고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등 이른바 을사오적을 처벌하라고 하는 최익현, 윤치호 선생 등의 52차례의 상소에도, 그리고 많은 뜻있는 지사들의 자살에도 그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족적 치욕에 대한 적극적인 대내적 저항 역시 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1895년에 을미의명에서 시작되어 1908년부터 1909년까지 최고조에 이르렀던 최익현, 신돌석, 유인석 등의 항일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비록 척양척사의 배외사상, 즉 외국을 배척하는 그런 사상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한말의 의병활동은 국가와 민족의 독립유지를 위한 자기희생의 실천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제식민지 시기에 독립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사의 주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조일수호 조교 체결 과정에서 유생 중심의 보수층이 가지고 있었던, 유학을 배웠던 사람들 유생이라고 하죠. 유학을 배운 선비들을 유생이라고 합니다. 학자들. 그 유생 중심의 보수층이 가지고 있었던 일본에 대한 인식과 개방의 위험성 지적이 결국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었음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은 개국 당시부터
국가 통합에 실패하여 혼돈을 야기한 당시 정치 권력의 과오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자세히 안 드렸는데요. 사실 조일수호 조교회를 체결한 1870년에 체결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유생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반대의 논리 중에 중요한 것이 서양과 일본이 동일하다. 서구 열강이나 그 제국주의나 일본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로 보지 말자. 고종은 이제 따로 보자. 일본은 일본이고 서구 열강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과의 조약 체결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정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때 이런 그 유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서 상소 올리면서 절대 다르지 않다. 같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가졌던 소위 일본에 대한 인식과 그 개방의 위험성이 결국 사실로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나름대로 당시에 그 유생들의 활동, 의병 활동들도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병 운동이 무장 투쟁이었다면 한말의 애국개몽 운동은 국권 회복과 정치 개혁 그리고 국민 개봉을 목표로 한 비폭력 대중 운동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독립협회 활동의 주축 세력이 을사조약 체결 이후 애국개몽 운동의 주도적인 인물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에 사상계, 종교계, 문화계를 아우르는 사회 내 모든 계층이 동참했고요. 이들은 국권 회복의 진정한 바탕이 교육 및 언론을 통한 국민 계몽과 경제적 실력 향상을 통한 국력의 확보에 있음을 인지하고 대한자광회, 신민회 등 단체를 구성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애국계몽 운동이 제시한 국가 독립의 의지와 민족의식의 고취, 국민 통합의 중요성, 정치 사회의 총체적 개혁과 계몽을 통한 장기적 실력 향상의 실천 방향 등은 조일수호 조교의 체결로 시작된 장기간의 혼돈이 극복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기의 항일 독립운동과 대중계몽 운동은 바로 이러한 혼돈의 극복이 강력한 민족적 저력으로 응집되어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1909년 안중근 선생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과 1919년의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및 망명 인사들의 해외 독립운동은 한민족의 항일 정신과 독립의지를 대내외에 표방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3.1운동 이후에 이전 애국계몽 운동기에 활발히 진행되었던 대중계몽의 실천운동이 천도교 중심의 신문화운동으로 계승되어서 더욱 폭넓게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신문화운동은 1920년대 개벽, 해성, 학생, 신여성, 어린이 등의 이름을 가진 잡지 발행을 통해서 전통적인 윤리관, 가족관, 사회관의 폐지와 신문학 운동의 전개 및 사회 모든 구성원의 개성 해방을 주장하는 등 한층 확대된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식민지 시기에 대중계몽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여성 해방의 수단으로서의 여성교육 및 여학교 설립,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강조,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의 인권 보호까지 주창한 것은 신문화 운동이 혼돈 속에서 개화사상에서 독립협회에서 애국계몽 운동으로 이어진 한국 근대사 속에서의 새로운 기회 모색 과정을 계승했다는 것과 그 한계를 극복하여 진정한 의미의 대중계몽 운동으로 발전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근대 한국의 정치 외교 과목에서 다루었던 1876년 조일수호 조교의 체결로 시작된 한국 근대사, 한국 근대 정치 외교사 또는 근대 한국의 정치와 외교의 이런 부분에서의 혼돈과 또 그 속에서 전개된 새로운 기회 모색 과정을 핵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적 독립성의 유지와 국가 발전이라는 한민족의 과제는 지속적 혼돈 과정에서 흔들렸으나 그 정신과 민족적 노력은 지속되었습니다. 1945년 광복은 아마 그러한 한민족의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희생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일제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장기간의 식민지 상태를 겪었지만 그 경험이 새로운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음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한국 근대사가 주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라는 E.H. 카의 말이 떠오릅니다.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문제의식과 과제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근대기에 치열하게 고민했던 과제들이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가발전이란 효율적 갈등 관리를 통한 국가 통합의 달성, 체계적이고 진취적인 교육 및 계몽을 통한 국민의 힘의 향상, 그리고 평등적이고 평화로운 국가 간 관계 구축으로부터 달성될 수 있는 것임을 근대 한국의 정치외교사는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당면한 혼돈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던 한민족의 노력에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큰 소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근대 한국의 정치외교 과목을 수강해준 여러분들께 담당 교수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